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전 요즘 슬픈 로맨스 소설이 땡기곤 하는데요. 그래서 서점 들러 무슨 재미난 소설책 없을까 둘러보다가 문득 소설보다 훨씬 더 재밌는 실화 로맨스 사연이 떠올랐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 얘긴데요. 제 이야기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실화 로맨스라니 벌써부터 궁금해지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50년대 중반 부산의 한 부잣집에서 외동딸로 태어나셨습니다. 전쟁 직후라 모두가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이었는데 시할아버지께선 그 전쟁통에 부산에서 빵을 만들어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장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 시절 전국의 모든 피난민들은 죄다 부산으로 몰려들었고 먹을 것이 부족했던 피난민들의 눈이 쏠린 곳은 시할아버지가 파시던 조그만 단팥빵 가게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시할아버지의 단팥빵이 불티나게 팔렸다 합니다. 나중에 시할머니한테 들은 얘기로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빵을 판 돈이 하도 많아 둘 데가 없어서 장롱에다가도 구겨넣고 그마저도 꽉 차서 문이 저절로 툭 하고 열리는가 하면 나중엔 신발장이며 심지어는 부엌에까지 널어놓았어야 할 지경이었다고 하니 시할아버지의 빵가게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할아버지는 그때 모은 돈을 기반으로 발빠르게 서울에 와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제과기업의 창업주가 되셨죠. 그런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알만한 기업의 외동딸이라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풍족하게 자랐는지 알만하시죠? 그 어렵던 시절에 넓은 정원이 딸린 집은 물론 운전기사 아저씨의 가사 도우미도 여럿 있었다고 하니 정말 요새 재벌가 부럽지 않은 부잣집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부잣집에서 자란 한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자신은 돼지고기를 대학 가서 처음 먹어봤다고 하자 그 자리에 출연진들이 다들 놀라는 일이 있었죠. 진행자가 아니 부잣집에서 자랐다면서 왜 돼지고기를 대학 가서나 처음 먹어봤어요? 하고 물으니 매일 소고기를 먹다 보니 돼지고기 먹어볼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대답해 모두가 웃음을 자아낸 이야기였죠. 시어머니는 저와 TV를 보시다가 그 에피소드를 보시고선 손뼉을 짝 치면서 저게 바로 내 얘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부족할 것 없이 자란 시어머니도 인생의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건 바로 대학 와서 첫사랑 선배를 사귀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선배는 국문과에 재학 중인 선배였죠.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꺼운 안경에 바바리 코트를 입고 한 손에는 소설책을 끼고 걸으며 낙엽을 밟던 그 선배의 모습에 반해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처음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대요. 왜냐면 그 선배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왜 우리 어릴 적 TV 드라마 보면 7, 80년대를 배경으로 조그만 단칸방에서 살며 생쌀로 연명하고 글쓰기 이어가는 작가 지망생들 모습 종종 소개되곤 했잖아요. 그 선배의 생활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릴 적 조실부모하고 늙은 할머니 밑에서 크면서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생계를 해결해서 명문대에 입학하기까지 그 선배의 삶은 정말 가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고 병약하셔서 선배를 먹여 살릴 능력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어린 선배가 할머니까지 부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똥찌개를 지고 10리 넘는 길을 오가는 힘겨운 일은 물론 마을 공사 현장을 항상 기웃거리며 막노동이란 막노동은 다 했다고 해요. 틈틈이 미군 부대를 기웃거리며 구걸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 칡뿌리를 캐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할머니가 자주 아파 할머니를 업고서 병원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할머니가 한번 병원에 다녀오면 며칠을 굶어야 할 정도로 병원비가 깨졌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머리가 영특해서 학교 성적은 늘 좋았는데 성인이 되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할머니의 시골집에서 떠나 상경했다고 합니다.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햇빛 하나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에 새를 얻어 살면서 하루 한 끼 먹으며 많이 먹을 정도로 걸식하며 이 일 저 일 알바를 병행하고 겨우 학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도 소설가의 꿈을 이루겠다며 수업과 일이 끝나면 밤새서 창작 활동을 하곤 했는데 그래서인지 항상 퀭한 눈과 피곤에 쩔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그의 짠한 모습에 왠지 더 끌렸고 자신이 그 사람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처음엔 자신과 같은 가난뱅이에게 이런 소문난 부잣집 딸내미가 다가오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봐요, 박미애 씨. 장난 그만 치세요. 뭐 친구들이랑 내기라도 하셨나 보죠? 가난한 학생 놀릴 생각 그만해요. 네? 아니, 전 그게 아니라 정말 오해예요, 선배. 오해는 무슨, 다음에 또 이런 장난치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휙 가버리는 그 선배의 뒷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섰는데 자신이 부잣집 딸이란 이유로 가난한 사람에게 다가서는 그 모습이 오해를 살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포기하질 않았습니다. 그 선배가 공부하는 도서관이며 일터며 끊임없이 찾아가 데이트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불편해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에게 진심을 표하는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고 해요. 결국엔 시어머니의 진심이 전달되어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미안해요, 미애 씨. 전 처음에 미애 씨가 장난치는 줄로만 알았어요.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선배. 이제라도 제 진심을 알아줘서 고마워요. 근데 미애 씨 집안에서 반대하진 않으실까요? 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뱅인데 반해 미애 씨의 집안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에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반대하라면 하라죠. 만약 계속 반대하시면 제가 집을 나와버리죠, 뭐. 아, 이거 참, 내가 그렇게 좋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쫓아다닌 거 보면 모르세요? 정말 미애 씨는 못 당하겠네요. 좋아요. 그럼 저도 미애 씨 부모님 뵙기에 부족함 없게 더 노력할게요. 고마워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연애는 정말 꿈만 같았대요. 다들 첫사랑의 기억이 있으실 테니까 세상의 모든 기쁨의 노랫소리가 자신을 위한 노래 같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축복하는 것만 같은 기분, 푹신한 구름 위를 걷는 그 느낌과 따뜻한 햇살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비춰주는 것 같은 그 느낌, 세상의 모든 꽃들과 새들의 지저귀이 온전히 내 것만 같은 그 첫사랑의 느낌,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렇다면 두 사람의 연애가 얼마나 달콤했을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시어머니는 부잣집에서 자라긴 했지만 천성이 소탈했던지라 선배 오빠와 함께 먹는 작은 오뎅꼬지의 하나에도 그렇게 즐거웠다고 합니다. 일부러 기사 아저씨한테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한 다음에 밤늦게 막차를 놓칠까봐 불이 나게 뛰어가는 그 경험조차 시어머니에겐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선배 오빠가 돈이 없어 미안하다며 직접 짠 목도리를 목에 둘러줬을 땐 그동안 살면서 받은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선물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가난도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할 순 없었죠.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달콤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버렸거든요. 당장 헤어지거라.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집이랑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아빠? 너 그걸 몰라서 물어? 그 녀석은 부모도 없는 가난뱅이 아니냐. 나는 허락할 수 없으니 얼른 헤어지거라. 싫어요. 전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너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으냐? 마음대로 하세요. 전 아빠가 뭐라고 하든 그 사람 만날 거예요. 너 이 녀석 두고 보자.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 오빠가 갑자기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시어머니를 불렀죠. 무슨 일이에요, 오빠? 그게 얼마 전에 미애 아버님께서 찾아오셨어. 아빠가요? 왜요? 아버님께서 우리 딸이랑 더 이상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돈 봉투를 건네시더라고. 뭐요? 참나, 나보고 두고 보자면서 오빠를 기어이 찾아가서 버린 일이 돈 봉투 받고 떨어져라? 어이가 없네. 아버님 입장도 이해는 가. 나 이번 공모전에서도 떨어지고 미래 없잖아. 오빠, 갑자기 왜 이렇게 자신 없는 소리를 해요? 항상 글 쓰는 거 하나만은 자신감 넘쳤었잖아요. 그냥 시간 갈수록 내가 미애한테는 안 어울리는 사람이란 생각만 자꾸 드네. 오빠, 자꾸 그런 얘기하면 나 정말 화날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빠고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다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미안하다, 미애야.
결국 선배 오빠는 눈물을 보였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오빠, 그럼 이렇게 해요. 뭐를? 눈물을 훔치던 선배 오빠는 의아해하며 대답했죠. 나 그냥 확 집 나와버릴래요. 뭐라고? 그게 무슨 큰일 날 소리야. 아빠가 내 생활에 간섭하는 것도 짜증나고 우리 관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냥 우리 나와서 같이 살아요. 아니 그치만 뭘 더 망설여요 오빠. 나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지. 그럼 결정한 거예요. 며칠 안으로 집안 눈치 살피고 짐 싸서 오빠 자취방으로 갈 테니까 집안 정리 싹 해놔요. 알았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집에서 짐을 모조리 챙겨 남자친구의 자취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안에선 난리가 났죠. 부모님이 시어머니를 백방으로 찾아다녔으나 선배 오빠의 학적 주소지는 할머니 댁으로 돼 있었기에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방학이어서 학교에 갈 일이 없으니 학교로 찾아온 부모님에게 들킬 일도 없었죠. 그렇게 몇 달을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잣집에서만 자라 곰팡이 가득하고 바퀴벌레 우글거리는 반지 앞방엔 처음 살아봤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었기에 그런 것 좀 아무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남자친구를 위해 아침밥을 차리고 남자친구가 알바하러 갔다 오는 동안 집안 청소를 하고 저녁이 돼서 남자친구가 돌아오면 차린 저녁을 함께 먹으며 마치 부부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종종 말씀하셨죠.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냈던 시간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꼭 한번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서요. 하지만 역시나 그런 행복한 시간 또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찾아냈는지 시할아버지가 보낸 덩치 큰 사람들이 선배 오빠의 자취방을 찾아와선 시어머니를 강제로 데리고 갔거든요. 이거 놔요? 당장 놓지 못해요? 아가씨, 저항하셔도 소용없어요. 회장님 명령입니다. 놓으라고요. 이봐요, 선생님들. 제 여자친구한테 이러지 마시고 차분히 말로 하시죠. 너는 저기 찌그러져 있어. 덩치들이 선배 오빠를 밀쳐내자 남자친구는 힘없이 바닥에 널브러졌고 끌려가지 않으려는 시어머니는 더욱 발버둥 쳤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경찰 부를 거야. 놓으라고. 소용없습니다. 이 동네 경찰서장도 다 회장님 잘 아시는 분이에요. 때 그만 쓰시고 얼른 갑시다. 오빠. 미애야. 그렇게 시어머니를 억지로 데려간 시할아버지는 선배 오빠의 집 앞이며 학교 곳곳에 덩치들을 배치해놓고 매일매일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게 감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집에 가둬놓고 학교도 못 가겠대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선배 오빠는 갑자기 일하던 곳에서 그만 나와달란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죠. 준비하던 굵직한 공모전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생살로 연명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누군가 자취방 문을 두드렸죠. 누구세? 아버님이 여길 어떻게? 아직도 날 아버님이라고 부르나? 나는 자네 아버님이 아닐세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할아버지였어요. 무언가 할 말이 있어 찾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래,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공모전도 다 떨어지고 기분 어떤가? 아니, 아버님이 어떻게 그거를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할 것 같나? 자네가 지원한 공모전들 다 우리 회사가 제일 큰 후원자야. 가난하고 힘없는 지원자 떨어뜨리는 건 일도 아니네. 자네가 일하던 그 레스토랑 우리 회사에서 재료 납품받는 곳이야. 자네 자르지 않으면 당장에 거래 끊겠다니까 지레 겁먹고 바로 자네를 자르더군. 아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따님과 사랑한다는 이유로 제 생계까지 끊으셔야 했습니까? 사랑 웃기지 마. 우리 미애는 이미 결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 자네 같은 가난뱅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기업가에 촉망받는 젊은이지. 불장난은 잊지 마도록 하고 계속 우리 딸에게 접근하면 그땐 생계를 끊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게. 여기서 뭘 더 어쩌겠단 말씀이십니까?
자네 할머니 당뇨합병증이 심해서 부산 대흥병원에 입원해 계신다지? 대흥병원 원장이 나랑 40년 지기 친구네만 그 친구 정에 약해서 몇 달째 자네 할머니 병원비를 받고 있지 않다지?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 앞으로 그동안 밀린 병원비가 청구되고 할머니가 그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그 노인네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게나.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그럼 나는 이만. 시할아버지가 가진 모든 힘을 이용해 주변 상황을 모두 압박해오자 선배 오빠도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시할아버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시어머니를 얼른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거기서 학교를 마치자마자 미리 예정되어 있던 예비사위와 강제로 결혼하게 했습니다. 결혼하던 날 시어머니는 눈물을 하염없이 펑펑 쏟아부었다고 해요. 미국으로 감과 동시에 첩살한 성배 오빠와는 영영 소식이 끊겼고 그렇게 원치 않던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을 올림과 동시에 한국으로 돌아와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란 게 또 기가 막힌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는 앞서 시할아버지가 언급했던 것처럼 엄청난 부잣집의 자제분이었고 부족한 것 없이 제멋대로 자라 성격이 망나니 같았습니다. 신혼인데도 집에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았고 어쩌다 한번 들어오면 술 냄새와 함께 여자 향수 냄새가 가득 풍겼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당장에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달을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보내며 태어난 첫째 아들이 바로 미래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이 지옥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할 나이부터 보아왔던 풍경이 아버지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면 말없이 눈물을 닦으며 흐느끼던 엄마의 모습이었다고 하니 시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정도에서만 끝났으면 다행이었겠지만 시아버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을 때렸다고 해요. 회사에서 조금만 일이 안 풀리면 귀가하자마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시어머니를 때렸는데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남편이 달려들면 여지없이 남편 또한 흠칫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줄줄이 아래로 동생들이 2명 태어났는데 남편이 자라면서 세운 유일한 목표는 동생들이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맞지 않게 보호하는 일이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을 때리던 시아버지는 역시나 동생들까지 때리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매번 자기가 대신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아버지가 그냥 콱 죽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하늘에 간절히 빌었다고 해요. 부잣집에서 자라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자랐었지만 남편은 그때를 회상하면 차라리 가난에 찌들어도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가 있는 게 낫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는 1997년 온 나라가 국가부도의 위기 상황을 겪어야 했죠. 어떤 기업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의 회사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시할아버지의 거대한 제과 기업은 IMF의 여파 속에 가장 먼저 도산한 그룹 중에 하나가 되었고 한국 전쟁 이후로 몇십 년의 아성을 자랑하던 그곳은 하루아침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 댁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의 집안 또한 그간의 업계 1위를 자랑하던 것이 무색하게도 잔인하게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이 남편의 집을 찾아왔고 집안에는 온통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형사고발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시아버지는 결국 구속을 당했는데 구치소에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했는지 시아버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악마 같은 아버지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리자 충격을 받긴 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회상하길 차라리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돌아가신 게 가족들에겐 잘된 일이다 얘기했죠. 어차피 사태를 수습할 위인도 못 되거니와 끊임없이 엄마와 가족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 가족들이 보다 더 평화로울 수 있었다면서요. 수백억에 달하던 빚은 남편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고스란히 시어머니께로 전가되었는데 다행히 시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회사 소유 부동산과 사유재산을 털어서 자신의 회사와 시어머니의 빚을 많이 상환해 사태는 어느 정도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시어머니 앞으로 남겨준 억대의 빚을 갚느라 남편과 형제들이 자라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시할아버지마저 충격의 여파로 건강이 악화되며 사태를 수습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혼자의 힘으로 삼형제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생전 살아본 적도 없던 달동네 단칸방에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남동생 둘이 낑겨 살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조그만 식당에 겨우 일자리를 구해 겨우겨우 연명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과거 곰팡이 피고 바퀴벌레 나오던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던 것에 비하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새 아들이 굶어야 했기에 정말 이악 물고 버텼다고 합니다. IMF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될 무렵 남편은 막 고등학교를 갈 나이였는데, 그때부터 학교가 끝나면 열심히 알바를 해서 생계에 보탰습니다. 그 와중에도 틈틈이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아 원하는 대학에 붙을 수 있었고, 그것이 남편과 제가 만난 계기가 됐죠.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에서 근로장학생 일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저 역시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하는 시간 대비 시급을 많이 주는 근로장학제도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신청했죠. 마침 거기에 동시에 일하러 온 남편과 눈이 맞아 연애를 시작했고, 군대 2년도 기다리면서 오래 연애하다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학교 성적도 훌륭했고 워낙 사회성도 있어서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집안에 내려져 오던 빚을 다 청산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드디어 아버지의 저주가 끝났다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던 남편의 남동생들도 연이어 결혼했습니다. 졸지에 저희는 대가족이 됐고, 그렇게 손 아랫동서도 둘이 생기게 됐죠. 시댁과의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들이나 여기 사연 채널에 올라오는 것 같은 고부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 이런 거 없이 모두가 아주 잘 지냈습니다. 특히 딸이 없었던 시어머니는 저와 친정엄마 못지않게 잘 지냈죠. 앞서 말씀드린 시어머니 인생의 세세한 얘기들도 시어머니와 제가 친딸, 친엄마 못지않게 잘 지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동서들과 모여 시어머니의 애틋한 첫사랑 얘기를 들을 땐 모두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문에 조그맣게 기사가 하나 났는데 내용이 뭔가 하니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았던 한 선생님이 은퇴를 하고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설 집필을 했는데, 그게 완성이 되어 신작을 출간하며 신문사와 한 인터뷰 내용이었죠. 인터뷰 내용이 흥미진진했습니다. 가난했던 대학생 시절부터 소설가를 꿈꿔왔는데 잘 풀리지 않았고, 사랑했던 여인과 헤어지게 되며 평생을 홀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후 생계가 막막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했고 최종적으로 합격하며 그렇게 평생 교편을 잡고 살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교직 생활 내내 소설가의 꿈을 버리지 못했고 정령 퇴임과 동시에 집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꿈을 놓지 않는 이 소설가의 모습을 보며 감명을 받고 있을 때쯤 문득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설마 이 사람이 어머님의?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소설가를 꿈꾸던 가난한 대학생, 첫사랑을 못 잊고 평생을 혼자 산 순수한 청년. 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신문을 들고 불이 나게 시어머니에게로 달려갔죠.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왜 그러는데? 이게 뭔데? 이 신문 기사 좀 보시라니까요. 맞죠? 시어머니는 그 신문 기사를 한참을 읽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하셨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맞는 거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인터뷰 내용 보는데 딱 어머님 얘기랑 맞아 떨어지더라니까요. 세상에 무사했구나. 무사히 잘 살고 있었어. 어머님은 잠시 현기증이 왔는지 소파에 풀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물 한 잔 가져다 드려요? 아니야. 그저 좀 놀라워서. 왜 이제야 소식을 알게 됐을꼬. 저는 충격을 금치 못하는 어머니에게 슬쩍 제안 하나 드렸죠. 어머님, 그 기사 맨 밑에 줄 보면 그 작가님 블로그 주소 나와 있어요. 거기로 연락 한번 해보시면 어떠세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응? 아이고, 다 늙어서 망측하게. 이제와 연락해서 뭐하게.
뭘 어떻게 하자고 드리는 말씀 아니고 그냥 오랜 세월 쌓인 두 분 사이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 드려보는 거예요. 어머님 그간의 인생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뒤늦게라도 친구로서 재회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겐 못한다. 나랑 내 아버지가 이 사람한테 한 짓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어. 에이, 제 생각은 다른데요, 어머님. 이분 지금까지 혼자 살고 계시다잖아요. 분명히 어머님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며칠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애미냐? 나다. 그 블로그인인지 뭐인지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나 좀 알려다오. 네 어머님,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왠지 모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잘 결심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블로그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블로그 주인의 아이디가 있고 여기 쪽지 모양 클릭하면 자, 이게 여기에다 하시고 싶은 말씀 쓰면 메시지가 전달될 거예요. 왠지 모르게 긴장되는구나.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독수리 타법으로 한 글자씩 쪽지를 써내려갔죠. 성철 오빠, 저 미애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신문기사 봤어요. 며느리가 도와줘서 이렇게 쪽지 보내봐요. 잘 지내는 모습 보니 보기 좋아요. 건강하시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쪽지를 적으시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애미야.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 건드리는 거 아닐지. 아닐 거예요, 어머니.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띠링 하는 쪽지 도착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미애야, 정말 오랜만이다. 정말 미애 맞니? 너무 반갑다. 어떻게 살고 있니? 시어머니는 그 쪽지를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시곤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 이만 갈게요. 두 분 대화 나누세요. 저는 흐뭇한 미소를 뒤로하고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실 수 있게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오빠, 저 잘 살고 있어요. 애 셋 낳고 다 장가 보내고 이제 편히 살아요. 오빠는요? 오빠는 어떻게 지내요? 나 신문기사 난 것처럼 이제야 초보소설가로 데뷔했어. 그 옛날 소설 한번 써보겠다고 네 앞에서 폼 잡고 그랬는데 그 꿈을 이제야 이룬다. 폼 잡기는요. 오빠 그때도 충분히 훌륭한 소설가였잖아요. 여전히 말 이쁘게 하는구나. 그래, 남편이랑은 다 건강하고? 남편이랑은 오래전에 사별했어요. 그 뒤로는 쭉 혼자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줄도 몰랐네. 이미 오래 지난 일이에요. 오빠, 정식 출판일이 언제예요? 제가 꼭 오빠 소설 사서 읽을게요. 하하, 너무 고마운 말인데, 미애야, 우리 그러지 말고 만나서 차 한잔 할까? 그동안 밀린 얘기도 할 겸.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장하셨죠. 네, 좋아요. 마침 그 선배 오빠는 시어머니가 계신 곳과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셨고 두 분은 무려 40여 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나도 안 늙었네. 어쩜 우리 대학 다닐 때랑 똑같아? 참, 오빠 농담도 오빠야말로 하나도 안 늙었는데요. 나야 워낙 그때부터 늙어 있었지. 글 쓴다고 맨날 밥도 안 챙겨 먹고 좀비가 따로 없었지. 내가 그럼 뭐가 좋다고 미애는 나를 그렇게 쫓아다녔는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그 좀비같이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게 오빠 매력이었죠. 뭐 이거 보세요. 결국엔 오래 지나도 오빤 꿈을 이뤄내잖아요. 아이고, 참 쑥스럽네. 두 분은 오랫동안 밀린 얘기를 하며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오빠, 오랜 시간 지나긴 했지만 그때 아빠가 오빠한테 저질렀던 일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오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죠. 아니야, 상처는 무슨. 물론 그 시절이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아버님도 미애를 위해서 한 선택이고 나도 그 상황에선 미애를 보내주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어. 그래요. 아무런 힘이 없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 미안한 감정 더 이상 갖지 말도록 하자. 알겠어요. 두 분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선배 오빠가 말문을 열었죠. 근데 미애야, 그렇게 오래전에 사별한 거면 재혼할 생각은 안 해봤어? 아니요, 재혼은요, 무슨. 저 말했다시피 결혼 생활이 너무 지옥 같았어요. 오히려 전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홀가분할 정도였으니까. 이런 생각하는 저 너무 나쁜 년이에요? 아니야.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선배 오빠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한번 시어머니께 질문했죠. 그럼 지금은 만나는 사람은 없는 거지? 네? 지금요? 시어머니는 그 질문에 흠칫 놀라더니 이내 미소를 띄우며 장난기 섞어 질문을 했죠. 왜요? 그건 왜 물어봐요? 아니, 그냥 한번 물어봤어. 왜요? 왜 묻는데요? 네? 대답해봐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는 선배 오빠의 모습이 재밌었는지 더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참, 이럴 때 보면 대학생 미애 모습 그대로구나. 그럼요. 세월만 흘렀지 사람은 그대로지. 암튼 그래서 그건 왜 묻는데요? 아니, 나는 그냥 만나는 사람 없으면 피차 늙음하게 서로 외로운 처지에 좋은 친구 하자고 말하려고 그랬지. 자주 이렇게 차도 마시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그냥 친구요? 그래요. 좋아요. 뭐 오빠만 괜찮다면 그렇게 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못 이기는 척 선배 오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만나 데이트를 했죠.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황혼에도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마치 진짜로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만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 하지 못했던 것들,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 가지 못했던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두 분은 다시금 불타는 청년의 마음으로 돌아가 열렬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두 분이 남편과 동생들 그리고 동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곤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긴히 할 얘기가 있어. 너희들도 이미 몇 번 봐서 알고 있지. 김성철 선생님이시다. 내가 요새 만나고 있는 분이지. 네, 어머님.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그게 말이다. 아이고 참, 나이 먹고 이런 얘기 하려니까 참 민망하네. 오빠가 좀 얘기해요. 내가? 이거 참, 우리 둘이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먹고 주책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대로 결혼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다들 괜찮죠? 갑작스런 두 분의 결혼 발표에 그 자리에 있던 저희는 모두가 놀라긴 했지만 이내 모두가 기뻐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아니,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너무 축하드려요. 전 오히려 두 분이 빨리 결혼하길 바랬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수정양. 맏며느리인 수정양 없었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큰애미가 우리 사랑의 메신저라니까요. 축하드려요, 어머님. 고맙다, 둘째 애미야. 엄마, 우리 오로지 엄마 행복하기만 바라는 거 아시죠? 아저씨랑 같이 평생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 막내야. 네 말대로 평생 행복하게 살도록 하마. 모든 가족들의 축복 속에 두 분의 결혼 발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은 조촐히 결혼식을 올리셨습니다. 두 분이 나이가 들었어도 턱시도와 하얀 웨딩드레스가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리던지 보는 저희가 다 흐뭇해졌죠. 그렇게 두 분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새로 시작하셨고 따로 살림을 차려 재밌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저와 시시콜콜 전화를 주고받고 문자를 주고받던 시어머니가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마지막으로 당분간 연락이 안 될 게다 잠시 해외에 다녀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 말거라. 이런 문자만 남기고 시어머니와 연락이 끊겼어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고 해외를 간다면 로밍 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연락을 할 수 있는데도 전화기가 꺼져 있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무언가 의아해서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소식을 들은 남편과 함께 새 시아버지의 신혼집에 찾아가도 봤지만 집이 비었는지 아무도 나오는 사람은 없었죠. 그렇게 1주가 지나고 또 2주가 지나고 무려 한 달간 시어머니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끊기게 됐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시어머니와 연락이 길게 끊긴 적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서방님들과 동서들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다 같이 모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죠. 담당 경찰관이 시어머니와 새 시아버지의 인적사항을 듣더니 전화를 몇 군데 돌리고 말했습니다. 응? 김성철 씨 지금 집에 계신다는데요. 집에 한번 찾아가 보시죠. 얼마 전 찾아갔을 때 집이 비어 있어서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 경찰서로 찾아간 거였는데 마침 그때 두 분이 집에 돌아오셨던 모양이에요. 저희는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두 분이 계신 신혼집으로 달려갔죠. 불이 나게 찾아가 두 분 집에 벨을 눌렀는데 한참 동안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내 남편이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말했죠.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엄마, 아버지, 계시면 좀 나와보세요. 그렇게 한참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고 해도 반응이 없다가 뒤늦게서야 문이 끼익 하고 열렸죠.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새 시아버지였습니다. 웬일인지 눈이 퀭한 상태로 절 맞이하셨죠. 다들 여기 웬일인가? 웬일은요, 아버님. 어머님도 아버님도 연락도 안 되고 잠깐 해외 다녀오신단 말만 남기고 사라지셨잖아요. 이제야 돌아오시고선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집사람 지금 집에 없네. 다들 이만 돌아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어디딴 말씀이에요? 저희는 현관문을 빙 둘러서서 현관문 사이로 보이는 집안을 훔쳐봤습니다. 지금 집에 없대도 그리고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내 며칠 내로 다시 연락할 테니까 앞으로 말도 없이 찾아오지 마. 뭐라고요? 아니 새아버지,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죠. 새아버지 아내기 전에 제 친엄마입니다. 전 안에 들어가 봐야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집에 없대잖아. 시아버지는 밀치고 들어오는 남편을 막아서며 안에 못 들어가게 했지만 남편과 서방님들이 강제로 시아버지를 확 밀친 다음 억지로 집 안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두 분의 집 방 안에 들어선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시어머니가 가정용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숨을 겨우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에 들어서자 힘겹게 실눈을 뜨고선 저희를 맞이하셨죠. 너희들이 어떻게 알고 왔어? 내가 이제 막 연락하려던 참인데. 아니,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새아버지, 어떻게 된 일인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새 시아버지는 저희를 앉혀놓고 긴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재혼하고 즐겁게 살아가던 두 분에게 큰 시련이 닥치는 일이 발생했죠. 두 분이 같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실 일이 있었고 그 건강검진 결과가 매우 안 좋게 나온 거였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저런 천사 같은 사람과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니.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시어머니는 대장암 4기, 시아버지는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합니다. 워낙 징후를 알기 어려운 암들이라 뒤늦게 발견이 된 건데 무엇보다 두 분이 동시에 암 판정을 받은 게 충격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이렇게 시아홍부 판정받고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네. 병원서 집사람은 이제 마지막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나도 당장 수술해도 좋은 결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우리는 오랜 고민 끝에 마지막을 준비할 결심을 하고 잠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지. 미리 얘기 말 못한 건 미안해. 우리 둘 다 갑작스런 상황에 정신이 너무 없더라고. 집사람이 꼭 다시 가보고 싶다던 미국 땅 마지막으로 함께 밟아보고 그렇게 급하게 준비를 했어. 근데 도착해서 이 사람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불이 나게 귀국했고 그 소식도 자네들한테 알릴 겨를이 없었네. 그 와중에 집사람은 계속 이 소식을 자네들에게 알리고 싶질 않아 했고 내가 아까 막아선 건 그 이유 때문이었네. 이해해주네. 아니 엄마가 어쩌다 이렇게 끔찍한 병을. 새 시아버지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렸고 그 자리에 있던 저와 모든 가족들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자 저흰 더더욱 오열했죠.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말도 안 하고 한 달 넘게 연락이 두절되면 어떡해? 걱정했잖아. 그리고 이런 큰일을 비밀로 한다는 게 말이 돼?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원망 섞인 말투로 누워 계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나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잠시 떠나 있고 싶었어. 근데 상태가 이렇게 빨리 악화될 줄 누가 알았겠니? 어머님, 이제 말씀 그만하시고 좀 쉬세요. 자초지종 잘 들었으니까 저희도 오늘 이만 정리하고 내일 다시 올게요. 저는 오열하는 남편과 가족들을 달래며 그날 상황을 일단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저희 가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돌아가면서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도 빨리 수술 날짜를 잡으시길 재촉했는데 시아버지는 일단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먼저라며 수술을 계속 미루셨죠. 시어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나중엔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셨어요. 모든 치료가 다 소용이 없고 진통제로만 연명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희 가족들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에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하고 힘겹게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말 그대로 눈물바다를 이뤘습니다. 시아버지는 3일 내내 아무것도 안 드시고 한숨도 안 주무셨고 그런 시아버지에게 저희가 들어가서 좀 쉬시라고 해도 꿈쩍도 않고 내내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3일장이 끝나고 장지로 가는 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에 쏟아지며 하늘도 함께 슬퍼했죠. 시어머니를 그렇게 묻고서 차로 돌아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풀썩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미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다 보내지 못하고 맨 뒤에서 따라 내려오시던 시아버지가 급기야 쓰러지시고야 말았죠. 더 슬픈 사실은 그렇게 쓰러진 시아버지 역시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고 영영 눈을 감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워낙 평소에 몸이 약하신 상태에다가 몸에 암덩어리도 많이 퍼져 있던 상태였고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미루다 보니 상태가 더욱 악화돼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를 잃은 충격이 더해져 다시 일어나기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죠. 집안에 줄초상이 나자 저희 가족들은 장례를 2번 연속으로 치러야 했어요. 무엇보다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자 정말 좋은 2분을 다 잃었다는 사실이 저희를 2배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연속으로 장례를 치르고 시아버지를 장지에 묻으며 돌아오던 날 저희 가족은 모두 한없이 오열하며 펑펑 울었어요. 문자 그대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2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졌으나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 결혼을 하기까지 그리고 그 행복도 잠시 죽음의 질병이 2분을 갈라놓으려 했으나 그 죽음마저 함께함으로써 2분은 영원한 사랑을 지켜낸 겁니다. 그렇게 2분을 떠나보내고 맞이한 첫 가을 문득 2분이 아름답게 사랑하시던 모습이 떠올라 이렇게 펜을 들어봤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 항상 저희를 예뻐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과 그런 시어머니를 수줍게 바라보시던 새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2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2분은 지금도 천국에서 서로 한없이 사랑하시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고 싶은 어른들께 연락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떠세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